안녕하세요. 기후위기 노동자가 알아야 할 진실 강연을 맡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위원 구준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세 파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기후변화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 세 파트에서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좀 더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내용들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인데요. 이전까지는 기후변화라는 용어 또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주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현상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재작년 그린란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빙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인데요. 이곳에 있는 빙하가 모두 녹게 되면 전 세계의 해수면이 수미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루에만 20억 톤의 빙하가 녹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결과 눈 위를 달려야 할 개썰매들이 지금 녹은 물 위를 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2019년 역시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름에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잘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 7월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유럽을 덮쳤고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역시 눈 위를 뒹굴어야 할 펭귄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남극의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호주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죠. 이 산불로 인해서 한반도 면적의 수배에 이르는 호주의 국토가 타버렸고 수억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엄청난 게 발생을 했고 서울의 약 14배의 면적을 태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바로 장마로 인해서 기후위기 현상이 한국에서도 닥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50여 일에 이르는 긴 장마와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것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얘기 또는 북극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로 와 닿는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IPCC는 유엔 산하에 있는 기후과학자들의 협회이고 여기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발행했던 보고서가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할 경우에 2100년까지 약 1.1m의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침수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 신도시가 침수되는 그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고요. 부산 해운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면 엄청난 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 고층 아파트 단지 역시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일상화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더 큰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또 경제 위기의 배후에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더 큰 파도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 사파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과연 그런 일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해일처럼 덮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 기후위기라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가? 앞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과 증상들을 보았다면 좀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그 기후위기의 어떤 기후변화의 진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이 약 10만 년 전이었습니다. 약 10만 년 전이었고
그때는 근데 빙하기와 해빙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기후 변화가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인류 문명이 그렇다면 꼽힌 시기는 어디인가? 바로 1만 년 전입니다. 1만 년 전부터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고, 이 안정화된 기후 상황에서 농업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화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기후 시기가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끝장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그 자연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가 얼마나 지금까지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런 논쟁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과학계에서 그 논쟁은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이미 수천, 수만 명의 대기과학자들, 기후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는 바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보이시는데요. 여기에서 주황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산업혁명, 약 1800년대부터 발생한 산업혁명 때부터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었고, 이것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까지 약 1도씨의 기후변화가 지금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도씨의 변화라고 하면 이것이 별것 아닌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구 생태계는 하나의 어떤 생물권을 이루고 있고, 이 생물권에서는 작은 변화도 엄청난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1도시의 변화가 지금까지 기후위기라고 하는 많은 현상들을 발생시켰고, 그것이 더 심화된다면 인류들은 더 큰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유엔 산하의 IPCC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도씨의 지구온난화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발생한다면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1.5도씨에 도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도씨 목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5도씨에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2020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절반 가까이 감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2050년, 앞으로 30년이 남았는데요. 30년 뒤에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또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할 뿐 사회적인 변화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위기가 너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이런 과감한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전면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5도씨라는 이 목표가 왜 중요한가? 1도씨, 1.5도씨, 2도씨 이렇게 변화하는 것 속에서 2도씨 이상 변화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생태계는 하나의 어떤 생물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에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36.5도씨가 보통 체온인데 1도씨나 2도씨 정도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열이 나고 몸이 아주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3, 4도씨 또는 5도씨 이상 체온이 올라가서 42도씨 이상 체온이 되면 사람이 죽는다고도 이야기가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생태계도 이 작은 1도씨, 2도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민감한 반응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도씨를 어떤 티핑 포인트, 급변침점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5도씨 이상 기온이 올라갈 경우에는 빙하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빙하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름철에 꽁꽁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처음에는 이도 너무 시리고 잘 녹지 않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아이스크림이 뚝뚝 물이 떨어지는 속도로 빨리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빙하도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잘 녹지 않지만 그것이 균열되고 온도가 어느 이상 올라갔을 때는 급격히 녹아내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마지막에 있는 영구 동토의 해빙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구 동토는 시베리아 지역이나 북극권 지역에 1년 내내 꽁꽁 얼어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1년 내내 꽁꽁 얼어있는 이 땅에는 지하에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이제 품고 있는데요. 이 영구 동토가 1.5도씨나 2도씨 이상 기온이 올라갈 경우에는 녹게 됩니다. 이 녹았을 때 동토에 잠자고 있던 이 온실가스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동토가 녹는 현상은 인간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도씨 목표라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국제적인 합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도씨 목표보다 0.1도씨, 0.2도씨, 1도씨, 2도씨 더 높아지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의 고통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5도씨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합의되고 있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매우 안타깝게도 1.5도씨 목표와 지금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고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의 가장 하단에 있는 선, 섭씨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류가 경주해야 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2030년까지 한 절반으로 감축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0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인류가 현재 가고 있는 어떤 목표치 그리고 계획치는 이 붉은색 선에 해당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데요. 이 생산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프로덕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메꾸고 완전한 사회 변화로 나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왜 용어가 변화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 생각할 때는 인간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도 덜 배출하고 자원도 덜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위기의 원인은 훨씬 더 구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책임도 훨씬 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 속의 색깔로 각 나라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죠. 바로 중국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유럽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여주는 것일 뿐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는가를 보려면 이 수직선이 아니라 이 그래프에 나타난 색깔로 되어 있는 면적 자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책임은 미국과 유럽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중국이나 인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이 개도국들을 비난할 것이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제국주의적인 어떤 착취와 개발 과정 속에서 지금의 부를 쌓아 올린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고, 이것이 기후 정의에 입각해서 올바른 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어떤 국제관계, 제국주의적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누구나 또 온실가스를 똑같이 배출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과 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기사가 났었는데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집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매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옥스팜이라고 하는 영국의 구호단체에서 낸 자료인데요. 이 구호단체 자료를 보면 세계 소득 상위 10%가 온실가스 배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위 50%는 온실가스 배출의 1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는 50을 배출하고 50%는 10을 배출하는 이런 커다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없고 기후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불평등에 더해서 계급적인 차이를 또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바로 기후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지금의 불평등한 기후 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해결할 때만 기후 위기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기후 정의라는 용어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를 합쳐놓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각 국가에서 계층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상단에 미국이 있죠. 그리고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일본, 그리고 중간쯤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쪽을 보시면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록색 그래프는 그 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가이고요.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하위 50%가 내뿜는 온실가스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국가 내에서도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온실가스를 4-5배 더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많이 비난을 하는데요. 사실 중국은 상위 10%라고 하는 사람들도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하위 50%보다 더 적게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문제를 봤을 때 인류 모두가 책임이야. 우리가 잘못 살아왔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돼. 이것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계급적 문제를 보아야 하고, 결국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급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기후위기의 구조를 봤을 때는 사회 구조의 불평등 문제, 격차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후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급격하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조천호 박사라는 분인데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공무원 출신인데요. 은퇴한 이후에 기후활동가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공무원 출신이고 과학자이신 분이 결국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일이지만 그걸 하지 못하면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매우 급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과학적 현실에 기반해서 이런 급진적인 사회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여기에서 표현됐다시피 기후악당 국가라는 이제 커다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는 조금 다른 어그러진 국토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시 늘리거나 줄여서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나타난 국토의 면적을 보면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뚱뚱하게 표현된 나라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고, 홀쭉하게 표현된 아프리카 같은 곳은 국토 면적보다는 훨씬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세 번째가 유럽연합 전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색하게 보이는 한반도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일본도 매우 뚱뚱하게 부풀어 있고 한반도도 크게 부풀어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늘어왔는지를 1990년부터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90년에 보면 292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2억 9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IMF 때 한번 주춤했긴 했지만 그 사례를 빼면 한 번도 온실가스가 줄어든 적은 없고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018년, 여기는 15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2018년 기준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2.9억 톤에서 7억 톤으로 늘었기 때문에 2배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년 동안 늘어왔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화석연료 기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11위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이미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줄여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목표는 매우 미흡합니다. 2030년까지 단 19%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5도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의 절반도 못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오명을 썼습니다. 2016년에 세계의 시민단체가 설정한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에 꼽히기도 했고요. 또 2020년 세계의 기후 정책들을 평가하는 순위에서는 끝에서 4, 5번째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떠했고 실제로는 어떤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키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까지 약 5억 4,300만 톤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이 목표가 더 후퇴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정도 늦춰졌는데 목표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기후 정책에 있어서는 똑같은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진 점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목표로 했던 기후변화의 정도가 2도시에서 3도시 정도 목표를 삼고 있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4도시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후퇴한 거고 4도시 목표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인데요. 세계 모든 정부는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30년의 장기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5도씨 특별 보고서와 같이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세계 평균적으로 탄소 배출 순 제로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목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편에 있는 검은색 실선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약 3억 톤에서 시작해서 지금 7억 톤까지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선은 이대로 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색깔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대로 증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검은색부터, 검은색은 4도씨 이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붉은색은 4도씨, 주황색은 3도씨, 노란색은 2도씨, 연두색은 1.5도씨, 초록색은 1.5도씨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 사회의 목표는 1.5도씨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연두색 그래프를 지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들이 내세운 계획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검은색 동그라미 점은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약 3도씨 정도에 해당하는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이 네모난 검은색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오히려 더 색깔이 짙어졌죠. 4도씨 정도의 목표에 해당하고 있어서 후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은 205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2050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1항부터 5항까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항까지 5항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마킹을 해봤더니 다 붉은색 부분이거나 심지어는 검은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4도씨나 4도씨 이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2050년 계획 역시도 매우 낙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전국에 300여 개 단체가 모인 기후 문제에 관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050년 한국 정부의 발전 전략이 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하다라고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감옥에 계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린 뉴딜과 녹색 성장을 2008년에 10여 년 전에 더 선구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4대강 삽질로 끝나버렸죠. 근데 문재인 정부도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한 걸음 나아간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앞서 분석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환경단체들이 이런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지에 싣기도 했습니다. 그린 뉴딜을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저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표로 했던 바에는 매우 미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말로는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하겠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자본주의를 훨씬 더 평등한 사회로 구조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혀 담지 못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린 뉴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는가일 텐데요. 이 각종 정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초청된 사람들을 보자면
노동자 또는 지역 주민, 일반 시민들과 같은 서민들과 당사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GS풍력 상무, 현대차 그룹의 연구소장, 포스코 상무 이런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또 내용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논의 결과 나온 어떤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단되었던 에너지 민영화를 더 밀어붙여가지고 새롭게 시켜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매시장 자유화 및 배전 분할을 해야 된다. 또는 지역시장을 신설을 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등장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등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출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네, 지금까지가 첫 번째 기후위기라는 현상이 왜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세 번째 한국의 현재 실상은 어떠한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후반부 강연에서는 왜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왔지 못했는지 노동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시장과 이윤, 즉 신자유주의적인 기후나 에너지 정책이 그동안 실패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파트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시급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함은 석탄과 석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태양과 바람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나 에너지 전환은 지금까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재생에너지협회에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아직까지 세계의 인류는 80%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0%에 불과한데요. 이 10%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진정으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인데요. 그 비중은 단 2%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이미지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전력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상당히 됩니다. 이 전력 생산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전력 생산 중에서 약 73.8%가 비재생에너지로 생산이 되고 있고 26%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26%라고 하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력과 태양광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풍력의 비중은 5%대, 태양광의 비중은 2%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발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BP, 세계 유수의 석유 기업인데요. 화석연료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간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자기가 다시 이걸 회고해서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라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석탄 발전 비중이 38%였는데 그 비중은 정확히 98년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석탄 발전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만큼 에너지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붐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전환으로 많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부의 속사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만큼 투자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투자되고 있긴 하지만 2011년 정도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좀 정체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정체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중국의 투자 비중이 세계 투자의 한 30-40%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재생에너지 투자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2012년에 정책 변화로 인해서 태양광 붐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세계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5년과 1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태양광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감소가 왜 문제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목표 1.5도씨나 2도씨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매년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가 투자되고 설비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런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에 불과한데요. 이 40%의 차이를 메꾸지 못하면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지체, 투자의 이 축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이 왜 지체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적 투자자 소유 모델의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벌이와 이윤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석탄이나 원자력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어떻냐, 이 비용이 저렴해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싼 값에 많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이 싸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 이윤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그럼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책임을 지고 계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세계 진보 진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공재 모델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윤을 넘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이야기된 것은 1-2년 사이의 일이지만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미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왜 40년 동안 어떤 허비를 했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후위기로 더 악화되었고 우리는 이 목전의 위기를 겪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의 비극이자 지구의 비극이기도 한데요. 80년대, 90년대 기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었고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바로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계급적인 그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만 몰두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화석연료의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비극이자 지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었고요. 그런 현상 속에서 국제협상들도 표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겠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 12년 이상이 지났는데 신자유주의 구조는 지속되고 있었고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세계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촛불혁명으로 나타났고, 또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그 어떤 기대를 좀 쏟았지만 그것이 다시 실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자유주의를 조금 수선하거나 미시적으로 변경하는 정책이 아닌 담대하고 근본적인 어떤 구조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기후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불평등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는 민영화 모델이 아닌 공공성 모델이 부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후반부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녀는 누군지 아시나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중학생입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데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는 거리로 나서서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 학교를 가지 않는 학교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영국의 멸종저항이라고 하는 기후단체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에 수천 명의 멸종저항 회원들이 들어 누워서 연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멸종저항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환경단체들도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이야기만 했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로비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언론에 기고하거나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국회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코르테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 역시 당선되자마자 미국 의회의 하원 의장실을 점거를 하는 데를 참여를 하면서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미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2019년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약 5, 6천 명이 대학로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환경 집회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는 앞서 민영화 모델에서 공공성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공성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에너지는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상품으로 보고 이윤을 위한 에너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나 상품화 또는 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노동운동이 가져야 할 진보적인 대안적 입장은 에너지를 공공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에너지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인권의 도구이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같은 것들을 막고 공공성 중심의 새로운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동조합도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국제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세 가지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항하라입니다. 무엇에 저항하느냐? 민영화를 추진하고 화석연료 자본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 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환하라, 되찾아오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을 되찾아올 것인가? 이미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
산업부나 기재부 관료에 장악되어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을 노동자와 민중의 손으로 되찾아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구축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과 생태계의 바람직한 사회상에 맞게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단순한 투표 행사, 참여를 넘어서서 실제 노동자와 민중의 손에 에너지 시스템을 쥐어주고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훨씬 더 담대하고 커다란 사회 변화의 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까지 재공공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공공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공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되찾아오기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 따르자면 세계적으로 약 835개의 공공 서비스의 재공영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1980, 90년대부터 민영화를 일찍 수용했기 때문에 이미 한 3, 40년간의 민영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영화 경험을 해보니까 요금은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고 불평등은 커지는 이런 폐해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 4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공공의 손으로 민영화된 공공 서비스를 되찾아오는 재공영화가 널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노동당의 사례인데요. 영국은 대처 정부 시절의 신자유주의의 천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특히 이제 전력과 가스 산업을 완전히 쪼개고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영국의 모델을 따라서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는데요. 영국에서 민영화를 시키고 30년이 지나 보니까 진보정당인 노동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폐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국유화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이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가지 이점인데요. 첫 번째 이점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국가에서, 공기업에서 맡아서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히려 국가나 공기업이 했을 때 비용 절감이 더 잘 되더라.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하면 이윤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금융 대출을 받을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의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에너지 시스템을 민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공공성 모델은 미국의 그린 뉴딜입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너무나 큰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제기된 그린 뉴딜은 한국과의 맥락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진적 버전이라고 써놨는데요. 미국에서 그린 뉴딜은 정부에서 위로부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기업 관료들 또는 전문가들이 뚝딱뚝딱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진보적인 환경단체, 진보적인 지역운동단체, 진보적인 노동조합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를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그린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린 뉴딜을 진보적으로 말했던 데는 이제 미국의 녹색당이었는데요. 2012년과 16년 대선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이때 녹색당은 환경과 녹색 정책만 이야기하는 정당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때 매우 진보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생태 사회주의, 그러니까 녹색 사회주의 버전으로 전환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국회에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시를 했고요. 비록 경선에서 패배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버니 샌더스가 또 그린 뉴딜 정책들을 집대성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2050년까지 UN IPCC가 제안한 대로 완전히 탈탄소화,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2천만 개의 양질의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국한된 환경 정책인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더 평등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재원은 일반 서민들의 돈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과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매겨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그 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비전과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3, 40년간의 기후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약간의 정책적인 조정과 개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존 체제의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존 경제 체제를 탈탄소화, 녹색화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사회 공공성 투쟁과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민영화가 일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훌륭한 투쟁을 통해서 민영화를 막아온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 부분이 비교적 튼튼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 존재하는 공공 부분이 관료와 시장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민중을 위한 민주화된 공공 부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을 만들려면 아래로부터의 어떤 힘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괴리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집단적인 실천, 구체적인 실천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의의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인데요. 노동조합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12-year-old and an 8-year-old. I have a son also, he's 11. They both participated in the last youth strike. I said to my daughter, well, what's that? And she said, Mommy, well, you know climate change is coming. So if he goes out on strike, I'll definitely be there. My name is Micah. And my name's Valerie. We're in 7th grade. The reason why we are here is because we want a future for our generation. The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realize, like, hey, you gotta stop this train or you're going over the edge. If we only have one planet, then we only have one chance. There is a different energy leading this than the folks in the generations that came before. These young people are talking about a future world that they're going to live in. And if we care about them and we care about the future, we have to respect what they're saying. This change is coming anyway, with or without us. This is not theoretical for our members. I saw firsthand the disaster of Typhoon Haiyan. Workers die every year of heat stroke in the fields in California and in Texas. Not an option for politicians to continue to play into the hands of the oil and gas companies. A Green New Deal needs to change that relationship, and people are looking for what can we change it to? It is about not having this separation between workers and climate. What made me get involved with climate action, because we had to create jobs. And there's many jobs that can be created when we get rid of fossil fuels. If we're not part of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re going to be left behind. We have the end point,
And I think now we're starting to speak, okay, how are we going to get there? It is one of the greatest sources of optimism for me that the youth have taken on this issue. We're not going to make the same mistakes that our great-grandparents did, that even our parents did. I saw a sign today that said, "Our climate is changing, why aren't we?" They are relentless and they are fearless. And they're taking initiative and they need our support.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미국과 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조합원들이 기후 집회와 기후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우리 교육이 그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후위기 문제가 노동자의 일상생활 그리고 삶과 직면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은 항공기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생각하지 그것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의 노동조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올해 엄청난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그 강추위가 찾아온 이유도 기후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꼭 따뜻한 기온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란 현상을 통해서 강추위도 만들어내는데요.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북극해에 있는 차가운 기온이 한반도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이 제트기류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제트기류가 약화된 것은 바로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도 제트기류의 변화 때문에 항공기 운항 시에 항공기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의 항공기 노동자들의 직업 환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간호사 노조의 사례입니다. 간호사 노조들이 앞서 봤던 영상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은 북동부에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잘 미치지 않는 지역인데요. 2010년대 중반에 그러나 엄청난 허리케인이 미국 중북부인 뉴욕을 휩쓸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간호사 노조들이 기후위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생각을 하고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직면을 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기후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이 표는 한국에서 온실가스가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전환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발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고요. 그럼 산업 부분이 37%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이나 수송, 폐기물 등 모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 영역, 건물 부분, 수송 부분이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산업의 변화이자 또 노동자의 삶의 어떤 변화로 닥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산업의 위기이기도 하고 보건의료 위기이기도 하고 교통과 운수의 위기이기도 하고 주거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기후 문제에 직면하고 이 산업적인 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노조 지도자인 토니 마조치가 1970년대 최초로 제기한 것인데요. 이분의 양력을 보면 알겠지만 환경 파괴적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노동조합의 대표를 이제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7, 80년대부터 이런 부분이 공격을 받고 또 산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소극적으로 구조조정되면 안 돼, 우리는 이 사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에 나쁜 노동과 산업이 노동자에게도 나쁜 노동과 산업이기 때문에 바꿔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체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바뀌는 과정이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원칙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크게 과정과 절차성의 정의 그리고 결과의 정의라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과정과 절차상의 정의는 산업 전환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해서 실제 그 과정을 개입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의 정의인데요. 그 전환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노동자에게도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되었고, 이것을 기후 문제에 대입해 보자면 기후 위기가 발생하면 축소되거나 변형되는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주체로서 산업 전환의 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후 위기 이후에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평등한 산업 구조로 바꿈으로써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것이 70년대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주류화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 기후협약이나 유엔 환경계획, 국제노동기구 같은 곳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노동운동에서 제기한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계획이었는데 이게 주류화되면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는 탈각이 되고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직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로 축소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그리고 대담한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하면서도 대담한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나의 기업 차원이나 하나의 산업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하면 사실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사회 변화를 어떻게, 큰 규모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겠고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관련돼서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것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변화하기만 되면 되는 것일까? 전기 자동차를 현대차 재벌이 지금과 같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면 비록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에는 맞지 않는 거죠.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생태적이고 훨씬 더 노동 존중적인 작업 환경, 직업 환경과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렇게 널리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의 그 유형을 한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상유지 접근법입니다. 현상유지 접근법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일부 보상만 해주는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관리 접근법인데요. 현상유지 접근법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지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는 건드리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것이 시민단체나 국제노총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반면에 훨씬 더 큰 구조개혁이나 변혁을 이야기하는 접근법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조개혁 접근법인데요. 이 구조개혁 접근법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리고 기업 권력 중심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은 피해자를 보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나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혁적인 접근법은 가장 진보적인 접근법인
입니다. 오늘날의 사회환경 위기를 만든 경제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체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상유지나 개혁관리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구조개혁이나 변혁은 새로운 비전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구조개혁이나 변혁적인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에서 있었던 녹색 금지, 그린 밴이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요. 70년대와 80년대에 있었던 이제 노동운동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역사 유적이 아주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에 거대한 개발 공사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호주의 화물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공사를 찬성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호주의 노동자들은 과감하게도 이것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역사 유적적으로 그다음에 미래 유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송과 건설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설적인 녹색 금지 운동이었고 정의로운 전환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국의 루카스 플랜입니다. 루카스라고 하는 회사는 70년대까지 존속했던 전투기를 만들던 항공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회사가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없어질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때 노동자들이 또 역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투기를 계속 만드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소극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는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풍력 발전기 같은 생태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요.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주 관리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전투기 대신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렇게 만드는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처 정부의 공격으로 안타깝게 길게 가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험으로서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사례로서는 조선업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최대의 조선업 국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유럽이나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 쇠락한 조선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속에서 조선소에서 해상풍력 터빈을 조립하고 있는 방식으로 조선소를 전환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 구조조정을 막고 더 바람직한 기업과 바람직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3가지가 중요하겠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가 환경단체의 일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어떤 산업 및 기후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를 희생시키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일자리와 기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맞서는 일이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노동 배제와 불평등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대안적인 미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운동은 노동자 운동의 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10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가 중요한데요. 이 10년의 대응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가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수세적으로 우리가
기후 문제를 사고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연대 사업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조 사업으로 상승시켜야 되고, 상층 사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층 사업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 문제를 더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발걸음은 이 조합원 교육과 그다음 지역사회 연대와 같은 활동들의 전면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